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소할 게 명백하다는 걸 느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방울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출국해 도피 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도피 8개월 만으로 국내로 송환되면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어온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에게 어떤 결정이 도움될지 고민하고 설 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자 상응한 조치를 내린 건데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중국 측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은행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유를 들며 올해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작년 6월에 예측했던 3%보다 1.3%포인트나 낮춘 1.7%로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올라 1월 중순 날씨로는 이례적으로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과 경기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답은 기소로 정해져 있다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유호정 기자입니다. 약 12시간의 조사를 마친 이재명 대표가 어제 저녁 10시 40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자신을 기다리던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기소는 정해져 있다면서도 검찰이 납득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취재진 질문엔 답변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장에선 이 대표를 비난하거나 엄호하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씨, 고개 숙여!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 대표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용도 변경 등 행정 편의를 봐준 대가로 성남FC의 후원을 받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면서부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검찰청 앞에선 이렇게 이 대표 지지자 측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표는 유세하듯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200m를 15분에 걸쳐 걸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도로 하나를 두고 극렬한 신경전을 벌입니다. 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양측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치 탄압 중단하라! 중단하라! 이재명을 당장! 이 대표가 성남지청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200여 미터를 유세하듯 걸어가는 동안 이러한 신경전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들어가고 나서도 양측은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12개 중대 900여 명을 배치해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경찰 추산 이재명 대표 지지 측 600명, 반대 측 510명이 집회에 참여해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건 정말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거를 무혐의 처리로 안 한다면은 정말로 민주주의가 죽은 것이죠. 법은 누구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에서 확실하게 그 죄를 묻고 양측 간의 신경전은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내내 이어졌지만 우려했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민주당에선 어제 당 지도부와 비이재명계 일부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40여 명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세를 부리는 것이냐면서 집단으로 다니다가 떼죽음을 당하는 레밍을 빗대 민주당이 레밍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민주당 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몰려간 데 대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면서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지른 문제와 관계된 것인데 왜 민주당이 총출동해서 막고 이 위세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1당의 이 위세와 힘으로서 수사를 막거나 저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조연으로 참여했다고 비판했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레밍 정치의 늪에 빠졌다며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당 지도부를 포함해 현역 의원 40여 명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비이재명계의 행보는 엇갈렸습니다. 비명계는 4-5명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출석 현장에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원들이 몰려간 데 대해 방탄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이야기 돋보기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대표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주로 어떤 내용을 캐물었을까요? 네, 검찰은 그동안 두산그룹이나 네이버 같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계된 기업들 압수수색이나 관계자 소환 등을 통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놨는데요. 이런 증거들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성남시의 인허가가 목적은 아니었는지 등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후원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접 지시했는지 등 당시 이 대표의 최종 결제 과정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았는지도 궁금한데요. 묵비권을 행사를 했을까요? 네, 이 대표는 별도의 티타임도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졌죠. 예. 그런데 이 대표는 조사 시작과 함께 A4 용지 6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이 낸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비이고 당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측 질문에 대해서 이 대표는 진술서로 입장을 가름하겠다는 등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조사가 부장검사가 직접 진행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하는 건 매우 이례적 일인데요. 예. 보통은 부장검사 밑에 있는 부부장검사나 평검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예컨대 이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도 성남지청에서 했었는데 그땐 평검사가 조사했었습니다. 부장이 직접 나섰다는 건 검찰이 그만큼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좀 자신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성립되려면 부정한 청탁, 대가성, 인지 3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건설은 분당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50억 원을,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등을 위해 3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 입증에 있어서 마지막은 이 대표가 이를 사전 또는 사후에 인지했느냐가 쟁점이 될 전망인데요. 성남FC 전 대표는 후원금 유치의 모든 것은 정진상 실장과 마케팅 실장이 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검찰은 대부분의 결정 과정을 이 대표가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까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입니다. 네.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시키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국회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겠죠. 또 법의 형평성이나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영장 청구를 포기하기도 쉽지 않아서 검찰의 고민이 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소는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속 기소냐 불구속 기소냐 이 선택만이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사의 마지막 단계였던 이 대표를 조사한 만큼 검찰은 빠르면 이달 중에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사에 갈래가 한 가지 더 있잖아요. 네. 대장동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이 대표를 언제쯤 부를까요? 당연히 이 대표를 이제 소환 조사할 텐데 예. 출석 요구 시점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에 달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천화동인 1호에 배당된 수익금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대표 측에 주기로 약속됐었다는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 등이 확보됐는데요. 다만 의혹만 가지고 출석 요구를 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정황 또는 물증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가능할 텐데요. 하지만 아직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김 씨의 입장 변화에 따라 출석 시점도 바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대표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청사에 들어가기 전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습니다. 2,300자 분량의 입장문을 약 9분 동안 읽었는데요. 헌정사 초유의 현장에 직면했다고 서두를 땐 이 대표는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무리를 빚은 사건을 일일이 열거했는데요. 이외에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들과 과거 사건을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도피 행각을 벌여온 김성태 전 회장이 8개월 만에 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국내로 송환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이후 8개월 가까이 도피 생활을 해오다 어제 저녁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태국 수사당국에 검거됐습니다. 지난해 초 해외로 도피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양선길 현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붙잡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배임과 횡령,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여러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과거 선거법 위반 의혹으로 재판받을 때 쌍방울이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공교롭게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붙잡힌 겁니다. 검찰은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김 전 회장을 신속히 송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전 회장이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 입국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처럼 검찰 수사 직후 해외로 도피한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은 지난달 초 태국 경찰에 체포됐지만
현지 법원에 송환 거부 소송을 내 아직도 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이 국내로 송환돼 조사가 시작되면 1년 넘게 진행된 검찰의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경찰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의 성매매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했던 이 대표 장남 동호 씨의 불법 성매매 혐의에 대해 최근 재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재수사 요청 범위는 경찰 수사 결과의 일부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도 한낮에는 포근했는데요. 오늘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네, 날은 따뜻해서 좋겠지만 곳곳으로는 공기가 탁한 곳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김나영 캐스터,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연일 한낮에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서울이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여기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6도, 대전 영하 3.6도, 대구는 영하 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강릉 15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3도, 제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출산 시 대출 탕감 발언을 놓고 대통령실의 연이은 경고장을 받은 나경원 전 의원이 결국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출마 여부가 당대표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뜻을 표시했고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자와 유선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친윤계 이철규 의원과 어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철규 의원과의 만남 이후 20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한 전현직 의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위원장직 자진 사퇴로 당권 도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지만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겠지만 고민의 지점은 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국민의 힘과 또 대통령에게 어떠한 결정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사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나 전 의원 역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나 전 의원이 위촉 3개월 만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오늘 오전 동작구에서 열리는 당원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으로 오는 14일부터 6박 8일간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경제 위기를 정상외교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순방의 초점은 경제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 정상으론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 UAE에 국빈 방문합니다. 대기업 총수를 비롯해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에너지, 방산, 보건의료 등 전방위 분야에서 UAE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UAE 간 원전 협력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바라카 원전으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UAE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이후 스위스로 넘어가 전 세계 정계, 재계, 학계 관계자들이 모여 국제사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민간회의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 특별연설을 통해 공급망 강화, 디지털 질서 구현 등을 위한 국제연대 방안과 우리나라 역할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제 협력과 연대이기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킬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과 글로벌 기업 간 관담에도 참석해 투자 협력을 논의하고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도 나섭니다. 21일 귀국하는 윤 대통령은 순방 이후에도 기업 활동에 대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당분간 중국 가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이 우리 국민의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갑자기 중단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 방역 수위를 높이자 중국이 내놓은 조치입니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걸까요?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베이징에 도착한 입국자들이 3년 만에 격리 없이 공항을 빠져나갑니다. No PCR, just the normal passport checking, green card checking, everything normal. 이제 자유롭게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됐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분간 중국 방문이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이 어제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단순 방문은 물론 상업 무역, 의료 등 이유를 불문하고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제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조치에 우려를 나타낸 지 하루 만에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미 저희 정부는 그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서 방역 강화 조치를 과학적이고 또한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취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지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수속을 정지시키는 등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내린 국가들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정부는 중국이 한국인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국이 해당 조치를 우리 측에 사전 설명해 왔고 우리도 중국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측의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양국 외교 채널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제외하면 지난 30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6월 3.0%로 전망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확산이었던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하면 30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Global growth will be around 1.7%. This is the lowest growth rate outside of global recession since the early 1990s.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2.5%에서 올해 0.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이 정도 수준의 성장 둔화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원인으로는 높은 물가와 이를 잡으려는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여러 국가에서 주택 시장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성장률도 2.4%에서 0.5%로 하향 조정해 1970년 이후 침체 기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지난해 2.7%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4.3%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 확산을 반영해 지난해 6월 전망보다 0.9%포인트 낮춰 3.4%로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유로존, 중국 모두 취약한 상태로 신흥경제와 개도국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성장률을 지난해 5.2%에서 4.3%로 낮췄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전망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청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단은 보강 수사 차원이라는데 이번 사건은 검수완박 개정 이후 사실상 경찰이 처음 주도한 사건이었죠. 검찰이 과연 경찰이 끝내 하지 못한 윗선 수사로 이어갈 수 있을까 관심이 쏠립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쳤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이 대상입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피의자를 넘겨받은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참사 전후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 경찰 정보라인 자료, 박 구청장의 업무 내역 등이 주요 확보 대상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보강하는 차원이라며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수보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익은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해선 사실상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때문에 특수본에서 공을 넘겨받는 검찰이 과연 윗선을 향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특히 검수완박 개정으로 사실상 경찰이 주도한 첫 대규모 수사여서 검찰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보는 이번 주 중으로 김광호 서울청장과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 등 나머지 주요 피의자를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법원이 오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석방 여부를 놓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서 전 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낸 보석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신문 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허위 자료를 쓰게 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제80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수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비영어 작품상을 놓고 클로즈, 서부전선 이상 없다 등 4작품과 경합을 벌이는데요. 앞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2020년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지금의 비영어 작품상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는 영화 미나리가 같은 상을 수상한 바 있기에 더 기대를 모읍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시상식에서 쟁쟁한 경쟁작들을 제치고 트로피를 거머쥘 수 있을지 반가운 소식 기대해봅니다. 2020년 말 중국 금융 시스템이 뒤떨어진다며 공개 비판한 뒤 당국의 제재를 받고 잠행하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태국에서 근황을 알렸습니다. 홍콩 매체에 따르면 마윈은 농업과 어업 공부를 위해 현재 태국으로 이동했다는데요. SNS에 태국의 바다새우 양식장과 유명 음식점 등을 방문한 사진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마윈은 지난 7일에는 자회사의 지배권까지 상실했는데요. 외신은 마윈에 대한 중국 당국의 압박 강도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마윈의 다음 행보는 농업 관련 사업이 아닐까 예측되고 있는데요. 과연 재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러시아에서는 비행 중이던 여객기의 뒷문이 갑자기 열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이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요. 뒤쪽에서 환하게 빛이 들어오고 매달린 커튼이 강한 바람에 베베 꼬이며 이리저리 나부낍니다.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화물을 싣는 뒷문이 열려버린 건데요. 기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수화물은 비행기 밖으로 날아가 버렸고 영하 41도의 맹추위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승객들은 공포는 물론 추위에도 떨어야 했습니다. 비행기는 급히 출발지로 돌아가 비상 착륙했고 다행히 탑승자들은 모두 무사하다는데요.
해당 기종은 무려 37년 전 단종됐을 만큼 노후된 기종이라 전문가들은 이 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지난해 스토킹하던 여성을 신당역에서 계획적이고 잔인하게 살해해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전주환에게 검찰이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주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7일 내려집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해오던 피해자를 살해한 전주환.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사형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3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사전에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편성을 확인하고 장갑과 샤워캡을 착용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는 점, 잔인한 범행으로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안겼고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자신의 행동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고 평생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지만 법정을 나가면서는 무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주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참 창피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단속에 불응하고 도망쳤습니다. 빨간 신호등까지 무시하고 내달리다 아파트 단지에서 붙잡혔는데 30분간 난동까지 부렸다네요. 경찰 망신이라는 망신은 다 시킨 거죠. 강세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검은색 차량이 정지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합니다. 경찰은 곧바로 추격에 나섭니다. 도주 차량은 빨간 신호등도 무시한 채 내달립니다. 농로를 거쳐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차량은 1km가량 도주 끝에 붙잡혔습니다. 도주 차량 운전자는 전북 김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 간부였습니다. A 경감은 검거된 직후에도 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는데 방해까지 했습니다. 뭘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고 어쩌고 하면서 막 소리면서 보더라고요. 30여 분의 실랑이 끝에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일반 국민이 그랬어도 지탄의 대상인데 경찰관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해당 경감을 직위해제하고 조사를 거쳐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요즘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주목을 받고 있죠. 안타깝게도 동급생을 괴롭히는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요. 중학생들이 친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SNS로 생중계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당하는 친구의 괴로움과 수치심을 알기나 할까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한 중학생이 주요 부리만 가린 친구를 보며 웃습니다. 강제로 속옷마저 벗겨진 피해 학생은 놀림감이 돼버렸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이 모습을 SNS로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중학교 3학년 동급생들인데 한 모텔로 피해 학생을 불러내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당시 생중계된 SNS 방에는 30여 명이 접속했고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압이 없었다는 학생들의 말에 기가 조치를 했지만 이후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 등을 확인해 중학생 2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음란물 유포가 기본 제명이 되고요. 강압에 의한 어떤 그런 게 있다면은 아청물 제작이라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학생들을 폭행하고 옷을 벗겨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추가 범행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테슬라 전기차에서 이틀 만에 또 불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추돌 사고를 낸 차에서 불이 났는데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불길 속에서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가 어딘가에 부딪히더니 잠시 후 번쩍하며 불길이 치솟습니다.
그젯밤 10시 30분쯤 세종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주행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곧이어 마주오는 SUV 차량과 충돌했는데 사고 직후 차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막대기로 불이 붙은 차 유리창을 부수고 화염 속에서 30대 운전자를 구출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다른 시민분들 3-4분께서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그렇게 탈출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운전자는 양쪽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슬라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틀 전에도 서울 성동구의 한 서비스 센터에 주차되어 있던 테슬라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화재 모두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역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잇따른 화재 사고에 테슬라 차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손이 많이 가는 눈썹 화장 어려운 분들 많으시죠? 화장품 기업 로레알이 디지털 뷰티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이면 정교하고 자연스러운 눈썹이 단 몇 초 만에 완성된다네요. 이 휴대용 메이크업 기계는 손과 팔의 움직임이 제한적인 사람도 화장품을 섬세하게 바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얼굴을 인식하고 어울리는 눈썹 모양을 선택하기만 하면 끝! 기기로 눈썹을 쓸어 넘기면 빠르고 정확하게 눈썹 문신이 완성됩니다. 이 제품은 올해 말 출시 예정인데요. 일반 메이크업 리무버로 쉽게 지울 수 있어 언제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네요.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사람이 하는 많은 일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데요. 미국 뉴저지의 해변가엔 거대한 혹등고래 한 마리가 떠밀려 왔습니다. 길이가 무려 9m에 달하는 혹등고래. 뉴저지에선 지난 한 달 동안 6마리나 되는 혹등고래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고래들이 떼죽음을 당한 원인으로 인근에 건설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지목했는데요. 대규모 발전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해양 생태계가 파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뉴저지에선 최근 해상풍력발전 개발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고래의 집단 폐사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건 없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집주인이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보험에도 들지 못했다면 정말 막막하겠죠. 정부가 이런 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는데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상대로 열린 2차 설명회. 이번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주로 참석했는데 여기저기서 고성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가 원론적인 대책만 반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집 팔면 얼마 나와요? 그게 보증금 회수 절차입니까? 이런 소리 듣자고 여기 앉은 게 아니라고요. 급기야 한 피해자는 공황 증세로 쓰러져 실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이 검토 중이고 추진 중이고 계획 중이고 예정 중이다라는 답변을 해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알아보신 게 혹시 계획과 예정밖에 없으십니까?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보증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경매 등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신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전세자금 대출의 만기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더라도 양도세 면제나 무주택 지위 유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매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 센터를 통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금융 지원도 현재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도 집값 하락으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반발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2030 세대여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18만 명에 달하는 LGU+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LGU+는 지난해 개인정보 보호 안전 조치가 소홀하다고 2차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LGU+가 홈페이지에 긴급 공지를 올리고 18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LGU+는 지난 2일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해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납부 관련 금융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LGU+는 전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2018년 고객 데이터로 언제 유출된 것인지 LGU+ 내부에서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객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고객들에게도 안내 중입니다. LGU+는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보가 유출된 개인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LGU+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2차례나 부과받은 바 있고 올해 1월 1일에는 한 해킹 사이트에 LG 고객 정보를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5%를 웃돌던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불과 2달 만에 3%대로 떨어졌습니다. 은행채 금리가 안정되면서 덩달아 예금 금리도 떨어진 건데요. 결과적으로 대출 금리와 격차가 2배까지 벌어지면서 은행들은 앉아서 돈을 벌게 됐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5% 중반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달 만에 1%포인트 넘게 하락했습니다. 5개 시중은행들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93에서 4.31%로 5곳 중 2곳이 3%대로 떨어졌습니다. 1억 원을 예금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간 이자액이 100만 원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5%대라고 해서 신청을 할까 했는데 3%까지 떨어지는 건지는 몰랐거든요. 은행 측은 레고랜드 사태로 시작된 채권 시장 경색이 조금씩 완화되며 예금 금리에 연동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대출 금리는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형 금리는 4.88에서 8.11%로 8%를 돌파했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2배 이상 벌어진 셈입니다. 지난해 수조 원대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 직원들에게 최대 400%까지 성과급을 줬던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 막대한 이자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예금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며 시장에 개입한 결과가 지금과 같은 왜곡 현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시장의 흐름하고 좀 반대되는 그런 이제 왜곡시키는 가격 통계는 결국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요. 정말 그 고통받는 이런 서민들, 고주머니를 가지고 은행 실속 채우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새해 첫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리면 예대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이자 이익도 덩달아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연일 한낮에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 서울이 9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7도가량 웃돌겠고요. 특히 남부지방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일교차에는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은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여기에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답답하겠습니다. 오늘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6.7도, 대전 영하 3.7도, 대구는 영하 2.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강릉 15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3도, 제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주말 내내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